정말 이 건물을 사실게요? 은행 건물은 월세 받아서 내 노후 대비용으로 쓸 거야. 여기 주차는 은행 거래 고객만 가능합니다. 저 열 거래 고객이에요. 시작하기 전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후 2시 햇빛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윤복래는 은행 주차장 입구에서 멈춰 섰어요. 차량으로 옮기려고 잡고 있는 낡은 카트에는 고추장과 된장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죠. 그녀의 앞치마에는 오전 내내 반찬을 담으며 묻은 간장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지키던 관리소장이 그녀를 보자마자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엔 매일 반복되는 업무에 대한 권태가 배어 있었습니다. 여기 주차는 거래 고객만 가능합니다.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마치 녹음된 안내 멘트처럼 감정이 없었죠. 윤복래는 잠시 멈칫하며 카트를 멈췄습니다. 플라스틱 반찬통들이 서로 부딪히며 딸랑하는 소리를 냈어요. 저는 거래 고객이에요. 복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40년 넘게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던 버릇이 몸에 배어 있었죠. 창구 안쪽에서 김대리가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33세의 그는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새하얀 와이셔츠의 단추는 목까지 정확히 잠겨 있었죠. 그의 시선이 복래의 모습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바랜 베이지색 점퍼, 밑단이 살짝 해진 검은 바지, 흰색 운동화의 옆면에 묻은 흙자국까지요. 예. 어느 계좌로요? 김대리의 질문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판단을 내린 상태였어요. 저런 차림의 고객이라면 아마 몇십만 원짜리 적금 계좌 하나쯤 있을 거라고요. 번호표 뽑고 다시 오시죠. 그가 손으로 대기석 쪽을 가리켰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이미 다음 고객을 향하고 있었어요. 복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다시 들어올릴 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익숙함이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은행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복래는 번호표 발권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눈을 찡그렸죠. 일반 업무 버튼을 누르자 68번이라고 적힌 종이가 나왔어요. 대기 인원은 12명이었습니다. 대기석에 앉으며 복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옆자리의 중년 남성은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젊은 여성이 하이힐을 신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죠. 그녀의 손목에는 금색 시계가 반짝였어요. 복래는 자신의 장바구니를 무릎 사이에 끼웠습니다. 손가방 지퍼를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낡은 통장 한 권이 접힌 휴지들 사이에 끼어 있었죠. 표지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꺼내지 않고 지퍼를 다시 닫았어요.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61번. 아직 멀었어요. 복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누군가는 명품 쇼핑백을 들고 누군가는 택배 상자를 끌고 갔어요. 그녀는 문득 40년 전 처음 이 동네의 가게를 열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다들 바빴었죠. 68번 고객님.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복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빳빳했죠. 아침부터 서서 일한 탓이었어요.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3번 창구로 향했습니다. 김대리가 그녀를 보며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창구 앞에 선 복래를 김대리가 올려다봤어요. 그의 책상 위엔 아직 덜 식은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후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은행 내부를 차갑게 비췄죠. 대리석 바닥은 반들반들 윤이 나고 있었어요.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김대리가 물었습니다. 그는 이미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빨리 처리하고 다음 고객을 받으려는 듯 했죠. 복례는 손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창구에 올려놓았습니다. 주차 등록하려고요. 신분증 있으세요? 복례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어요. 플라스틱 커버가 오래되어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김대리는 신분증을 받아 스캐너에 올려놓았죠. 그의 눈이 모니터를 향했어요.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동안 그는 슬쩍 복례의 통장 표지를 훑어봤습니다. 표지가 낡은 걸 보니 오래된 계좌 같았어요. 뒤쪽에서 다른 직원이 김대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같은 팀 박 대리였죠. 그는 서류 파일을 들고 김대리 옆에 잠시 섰어요. 야, 점심 뭐 먹을래? 김대리가 고개를 살짝 돌려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글쎄, 요즘 이런 분들 많아. 잔액 몇천 원 가지고 주차 등록해달래. 그의 말투엔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박 대리가 복례를 힐끗 보며 씩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눈빛을 주고받았죠. 복례는 그 대화를 듣지 못한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가방 끈을 더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박 대리가 자리로 돌아간 뒤 김 대리는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어요. 화면에 계좌 정보가 뜨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해진 커피의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고객님,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복례가 통장을 펼쳐 보였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계좌번호를 김 대리가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숫자를 누를 때마다 그의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엔터키를 누르고 화면을 기다렸죠. 로딩 아이콘이 몇 초간 돌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정보가 떴어요. 김 대리의 눈동자가 잠깐 멈췄죠. 그는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화면을 살짝 가리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고객님, 주차 등록은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모니터를 다시 한번 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주거래 고객 기준이 있어서요. 월 평균 잔액이나 거래 실적을 확인해야 해요. 복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계좌는 안 되나요? 김 대리는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는 이미 판단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저 정도 차림의 고객이라면 기준에 못 미칠 거라고요. 기준을 충족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오늘은 담당자가 마감 업무 중이라서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어요. 하지만 눈빛엔 거부의 의사가 담겨 있었죠. 복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무언가가 스쳤어요. 실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익숙한 포기 같은 감정이었죠. 그럼 내일 와도 될까요? 네, 오전에 오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김 대리가 통장과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장바구니를 다시 들어올리며 그녀는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구를 떠나는 복례의 뒷모습을 김 대리가 잠깐 봤어요. 그리고 곧 다음 번호를 불렀습니다. 복례는 은행 로비를 천천히 걸어나갔죠. 자동문이 열리며 바깥의 소음이 흘러들어왔어요.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복례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더 일찍 왔어요. 아침 10시 은행이 문을 연 지 1시간쯤 지난 시간이었죠. 대기 인원이 어제보다 적었습니다. 그녀는 번호표를 뽑고 창가 쪽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으론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커피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죠. 복례는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았어요. 손톱 밑엔 여전히 마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김장김치를 담았거든요. 52번 고객님, 복례의 차례였어요. 그녀는 3번 창구로 향했습니다. 어제 그 김대리가 또 앉아 있었죠. 그는 복례를 보자 잠깐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제 그 고객이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주차 등록이요? 네. 복례가 다시 통장과 신분증을 꺼냈어요. 김대리는 한숨을 살짝 내쉬며 받았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을 확인했어요. 계좌 정보가 다시 떴죠. 이번엔 조금 더 자세히 봤습니다. 잔액 표시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숫자가 예상과 달랐죠. 김대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소수점이 잘못 찍힌 건 아닐까? 하지만 화면은 그대로였어요. 그의 목덜미에 땀이 맺혔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해졌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잠깐만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례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해야 할 게 있어서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대리는 뒤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죠. 손짓이 조금 급했어요. 상대는 최동만 지점장이었습니다. 지점장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김대리가 무언가를 설명하자 지점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대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김대리가 다시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세한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복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고객님, 죄송한데요. 김대리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오늘 시스템 점검이 있어서요. 주차 등록이 좀 지연될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글쎄요, 오후쯤? 복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이제 작은 서늘함이 담겨 있었어요.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며 사람을 봐온 눈이었죠. 진심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복례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김대리는 안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복례가 은행을 나가자 김대리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그는 손으로 이마를 쓸었습니다. 식은땀이 손바닥에 묻었죠. 옆자리 박 대리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아니, 아무것도. 김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모니터로 향했어요. 화면 속 숫자들이 그를 비웃는 것 같았죠. 그는 마우스를 클릭해 창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김대리는 구내식당에 가지 않고 자리에 남았어요. 그는 서랍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꺼내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죠. 김밥이 목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김대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계속 그 계좌의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점장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녀는 김대리를 보더니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김대리, 잠깐 들어와요. 지점장실로 들어가는 김대리의 걸음이 무거웠어요. 최동만 지점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살짝 올리며 김대리를 쳐다봤어요. 어제 윤복래 고객님 응대했죠? 예, 그런데 왜요? 김대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지점장은 서류 한 장을 집어 김대리에게 건넸어요. A사 용지에 인쇄된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김대리는 그것을 받아들며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첫 줄에 고객명이 있었어요. 윤복래. 그 아래로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김대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잔액 237억 4,589만 2천원. 237억이었습니다. 예금 잔액만 200억이 넘었어요. 거기에 적금과 펀드까지 합치면 더 많았죠. 김대리는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틀림없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지점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제 본점에서 연락 왔어요. 윤복래 고객님이 예금 일부를 인출하겠다고 신청하셨대요. 200억이요. 김 대리는 서류를 들고 선체로 굳어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그는 며칠 전 자신이 동료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잔액 몇 천 원 가지고 주차 등록해달래. 그 말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어요. 그분 어떻게 그런 돈을? 지점장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40년 전부터 여기 거래하신 분이에요. 반찬 가게 하시면서 매달 조금씩 모으셨대요. 부동산도 몇 건 가지고 계시고요. 근데 본인은 늘 수수하게 사시죠. 김 대리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은 정중하게 응대하세요. 그분이 오시면 제가 직접 나갈게요. 지점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김 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어요. 며칠간 그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기시키고 돌려보내고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창구에 앉자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했어요.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김 대리만은 화면을 켜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오전 11시쯤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윤복래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장바구니를 들지 않았습니다. 작은 핸드백 하나만 들고 있었죠. 그녀의 옆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2명이 함께 있었어요. 김 대리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복래가 번호표를 뽑지 않고 곧장 창구로 왔어요. 지점장이 재빨리 사무실에서 나와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복래 고객님. 지점장의 목소리는 정중했어요. 그녀는 복래를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김 대리는 자리에 앉은 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죠. 상담실 유리문 너머로 대화하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펼쳐 보이고 복래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었어요. 검은 정장의 남성들은 옆에 서서 서류를 함께 확인했죠. 1시간쯤 지나 상담이 끝났습니다. 복래 일행이 상담실에서 나왔어요. 지점장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복래는 고개만 살짝 숙였죠.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잔잔했어요. 분노도 기쁨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가기 전 복래가 잠깐 멈춰 섰어요. 그녀의 시선이 김 대리 쪽을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1초, 2초. 짧은 순간이었지만 김 대리에겐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복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틀 뒤 은행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윤복래가 200억 원을 인출하겠다는 공식 신청서가 접수됐기 때문이죠. 지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이런 큰 규모의 인출은 몇 년 만의 일이었거든요. 오전 10시 복래가 다시 은행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차림이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화려하진 않았지만 깔끔한 검은색 외투를 입고 있었죠. 옆엔 지난번 그 두 남성이 다시 동행했어요. 한 명은 변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회계사였습니다. 지점장이 입구에서 직접 맞았어요. 그녀는 양손을 모으고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복래 일행은 VIP 상담실로 안내됐어요. 일반 상담실보다 넓고 조용한 공간이었죠. 가죽 소파와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창구에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동료들도 모두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가 그렇게 큰 고객이었다니 하는 속삭임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담실 안에서 지점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인출 신청서, 본인 확인 서류, 자금 출처 증빙 서류 등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오랜 세월 장사하며 돈을 다뤄온 손이었죠. 고객님, 인출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례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다른 은행으로 이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금은 얼마나 필요하세요? 5억 정도요. 5억을 정도라고 말하는 복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5만 원을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지점장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머지 195억은 어느 은행으로 보내드릴까요? 복례가 핸드백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거기엔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그것을 받아 확인했죠. 혹시 저희 은행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나요? 지점장의 질문에 복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죠.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냥요. 바꾸고 싶어서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녀도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서류 처리가 끝나자 복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점장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현금은 내일 오후에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례가 상담실을 나서며 김대리를 봤어요. 그는 여전히 창구에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복례가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그녀는 그대로 은행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김대리는 책상에 엎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있어서 그럴 수 없었죠.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음 고객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동료들이 그 얘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야, 너 진짜 몰랐어? 저분이 그렇게 큰 고객인 줄? 박 대리가 김 대리를 보며 물었어요. 김 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에휴, 사람 겉모습만 보면 안 되는 거야. 다른 동료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김 대리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오후 내내 김 대리는 멍하니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그는 가방을 챙겨 들고 은행을 나섰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 그는 복례의 낡은 차를 봤습니다. 10년도 넘어 보이는 작은 경차였어요. 그 차 옆엔 복례가 서 있었죠. 퇴근길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주차장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죠. 김 대리는 복례가 서 있는 걸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복례는 차 문을 열지 않고 서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김 대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 다가가 인사할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복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서서 입을 열었어요. 저 고객님. 복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별다른 표정이 없었어요. 김 대리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김 대리를 바라봤죠.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이 불어와 복례의 외투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김 대리가 다시 말했어요. 그는 여전히 허리를 숙인 채였습니다. 복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뭘 몰랐나요? 짧은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엔 날카로움이 있었죠. 김 대리는 고개를 들어 복례를 봤습니다. 고객님이 그렇게 큰 자산을 가지신 줄, 그게 중요한가요? 복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김 대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례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잘해주고 없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김 대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이젠 아시겠죠?
복례가 차 문을 열며 말했어요. 옷보다 중요한 게 뭔지. 그녀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김대리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테일라이트의 빨간 불빛이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보이지 않았죠.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차장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차를 타고 떠났죠. 김대리만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에 올라탄 뒤에도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자 지난 며칠이 떠올랐어요. 복례를 처음 봤을 때 그녀의 낡은 옷차림을 훑어봤던 순간, 동료에게 잔액 몇천 원이라고 말했던 순간, 주차 등록을 거부했던 순간들이요. 김대리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거죠. 은행원이라는 직함 뒤에 숨어 고객을 함부로 대했던 겁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윤복래 반찬가게.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다룬 작은 기사들이었어요. 40년 한결같은 맛, 동네 어르신들의 단골집 같은 제목들이 보였죠. 기사를 읽으며 김대리는 복례의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혼자 새 아이를 키웠다는 것.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들어 팔며 살아왔다는 것. 자식들은 모두 성공했지만 본인은 여전히 가게를 지키고 있다는 것까지요. 김대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시동을 걸었어요.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그는 백미러로 은행 건물을 봤습니다. 불이 켜진 건물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죠. 집으로 가는 길, 김대리는 계속 복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어요. 옷보다 중요한 게 뭔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날 밤 김대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그는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어요. 은행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윤복래의 200억 인출건은 직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얘기도 점점 잊혀져 갔어요. 김대리는 여전히 창구에 앉아 일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고객을 대할 때 더 신중해졌죠. 옷차림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김대리의 책상 전화가 울렸어요. 김대리, 지점장님이 부르셔. 동료가 알려줬습니다. 김대리는 서류를 정리하고 지점장실로 향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최동만 지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요. 지점장이 앞에 의자를 가리켰어요. 김대리가 앉자 그녀는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김대리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하나은행 마곡지점 건물 매매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매수인 란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수인 윤복래. 이게 저희 건물을? 네. 윤복래 고객님이 이 건물을 매입하셨어요. 지점장의 말에 김대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에 든 서류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은행이 임차인이 되는 거죠. 매달 월세를 윤복래 고객님께 내야 해요. 지점장의 설명에 김대리는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이 건물의 주인이 복례가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언제부터요? 다음 달부터요. 계약은 어제 완료됐대요. 김대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맞은편에 복례의 반찬 가게가 보였어요. 작고 허름한 가게였죠. 간판도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가게의 주인이 이 큰 건물을 샀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날 오후 김대리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복례의 가게 앞을 지나가다 잠시 멈춰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복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담고 있었죠. 김대리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종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복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김대리를 알아보는 것 같았지만 특별히 다른 반응은 없었죠. 저 축하드립니다. 김대리가 말했어요. 복례는 손을 닦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요? 건물 매입하신 거요. 복례가 작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투자 좀 했어요. 엄청난 결정이셨을 텐데요. 뭐, 별거 아니에요. 은행 건물 월세는 안정적이니까. 노후 대비로 괜찮죠. 복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200억이 넘는 투자를 마치 몇백만 원짜리 적금처럼 가볍게 얘기하는 모습이었죠. 김대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필요한 반찬 있으면 말씀하세요. 복례가 다시 일하러 돌아섰어요. 김대리는 진열대를 둘러봤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깻잎장아찌,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줄지어 있었죠. 저 멸치볶음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요. 복례가 플라스틱 통에 멸치볶음을 담았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김대리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5,000원이에요. 복례가 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대리가 10,000원을 내자 복례는 현금 서랍을 열어 거스름돈을 찾았어요. 낡은 금속 서랍이 삐걱 소리를 냈죠. 거스름돈을 받으며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은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그 정도 자산이면. 복례가 손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돈이 많다고 사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난 이 생활이 편해요. 하지만 젊었을 때 힘들게 모은 돈이에요. 함부로 쓸 수 없죠. 복례의 목소리엔 단호함이 있었어요. 김대리는 반찬통을 들고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복례는 다시 반찬을 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며칠 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최종 서류를 정리하는 날이었어요. 복례는 검은 외투를 입고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중개업자는 40대 남성이었죠. 그는 복례를 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이 건물까지 사시게요? 서류 더미 앞에서 중개업자가 물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경을 꺼내 썼어요. 네, 맞아요. 이미 다른 상가 건물도 몇 개 가지고 계시잖아요. 은행 건물은 처음이라 기대되네요. 복례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매매가, 임대 조건, 계약 기간,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었어요. 중개업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죠. 대단하십니다. 반찬 가게로 이만한 자산을 모으시다니. 매일 조금씩 모았어요. 40년이면 그럴 수 있죠. 복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중개업자가 도장과 인주를 건넨 후 복례는 계약서 곳곳에 도장을 찍었어요. 윤복례라는 이름 옆에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건물 주인이세요. 중개업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복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평생 일한 흔적이었죠. 사무소를 나서며 복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5층짜리 건물의 1층에 은행이 있었어요. 유리창에 햇빛이 반사되며 반짝였죠. 복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 건물이구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감회가 새로웠죠.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만들고 시장 가서 재료 사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복례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간장 냄새가 코를 스쳤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다시 일을 시작했죠. 오늘도 단골 손님들이 올 시간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복내야, 오늘은 뭐가 맛있어? 무나물이 잘 됐어요. 하나 드려볼까요? 복내가 작은 접시에 무나물을 담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내 손맛이 최고야. 하나 싸줘. 이런 대화가 복내에겐 가장 편했어요. 수백억의 건물주가 됐어도 그녀는 여전히 이 작은 가게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손님의 맛있다는 말 한마디가 그 어떤 것보다 값졌죠. 해가 기울며 저녁 시간이 다가왔어요. 복내는 가게 문을 닫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싱크대를 닦았죠. 마지막으로 창문을 닦을 때 맞은편 은행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불이 켜진 건물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건물은 그녀의 것이었어요. 복내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레를 들어 창문을 닦았죠.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은행가 거리의 가로수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내의 반찬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아침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복내는 앞치마를 벗어 걸고 불을 하나씩 껐어요. 주방의 형광등이 꺼지자 가게가 어두워졌죠. 마지막으로 계산대에 작은 전등만 켜두고 복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은행 건물이 보였어요. 퇴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었죠. 김대리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복내의 가게 앞을 지나가며 잠깐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복내도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요즘 김대리는 가끔 가게에 들렀어요. 반찬을 사면서 짧게 인사를 나누곤 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복내는 그를 용서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미워하진 않았죠. 복내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마늘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녁 장사를 위해 미리 까둬야 했거든요. 한 알한 알껍질을 벗기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은행 건물의 유리벽에 노을빛이 비쳤습니다. 주황색과 분홍색이 섞인 하늘이 유리에 반사되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죠. 그 유리벽에 복내의 그림자도 어렴풋이 비쳤어요. 앞치마를 두른 작은 실루엣이었습니다. 마늘 껍질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복내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던 때,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가던 날들, 손님이 없어 걱정하던 초창기, 조금씩 단골이 늘어가던 순간들까지요.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수백억의 자산가이자 여전히 작은 반찬 가게를 지키는 노년의 여성으로요. 마늘을 다 까고 나자 복내는 손을 씻었어요. 비누 거품이 손가락 사이를 지나가며 마늘 냄새를 조금 지워줬습니다. 하지만 손톱 밑에 밴 냄새까지는 지워지지 않았죠. 40년 넘게 배어든 냄새였으니까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복내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은행의 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직원이 나가고 나면 건물은 조용해질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복내는 계산대 서랍을 열어 오늘의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27만 원. 나쁘지 않은 하루였어요. 현금을 정리해 봉투에 넣고 장부에 금액을 적었습니다. 그녀의 손글씨는 또박또박했어요. 장부를 닫으며 복내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백억의 건물을 가졌지만 이 27만 원도 소중했어요. 하나하나가 그녀의 땀과 시간이 담긴 돈이었으니까요.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며 복내는 은행 건물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건물 외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건물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진 않았어요. 복내는 여전히 복내였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복내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괜찮았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으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이웃 주민이 복내를 봤어요. 어머, 복내 씨.
오늘도 가게 하셨어요? 네, 그럼요. 언제 쉬세요? 매일 나가시는데. 일하는 게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거든요.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웃은 복내가 수백억대 자산가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저 부지런한 반찬가게 주인으로만 알고 있었죠. 집에 들어와 복내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년 전 리모델링 했지만 화려하진 않았죠. 실용적이고 깔끔한 인테리어였어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난 뒤 복내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멀리 은행 건물이 보였습니다. 이 거리에서 보면 작은 점처럼 보였죠. 복내는 난간에 팔을 기대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반짝이고 있었죠. 여보, 잘했지? 복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늘 어딘가에 있을 남편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우리 애들 다 잘 키웠고 이만큼 모았어.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하지만 복내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쉬지 않을 거라는 걸. 일하는 게 좋았으니까요.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반찬 만드는 게, 가게를 지키는 게 그녀의 삶이었으니까요. 베란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온 복내는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는 작게 줄였습니다. 화면에선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복내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손,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손톱 밑에 밴 마늘 냄새. 이 모든 게 그녀의 역사였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을 펴서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 손으로 수백억을 만들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성실하게, 꾸준히, 정직하게 일했을 뿐이었죠. 문득 김대리가 떠올랐어요.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의 눈빛에 담긴 무시. 복내는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그런 시선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어요. 복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옆 탁자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새 아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복내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창문 밖으론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잠들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허름한 앞치마 아래 숨은 천억의 손이라는 말을 누군가 했다면 복내는 웃었을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만든 시간과 노력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녀의 손엔 여전히 간장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속에 조용히 미소가 섞였어요. 만족스러운 평온한 미소였죠. 창밖으로 은행 건물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건물의 주인은 이제 복내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저 하나의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복내를 정의하는 건 건물이 아니라 40년간 지켜온 반찬가게였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성실함이었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었으니까요. 밤은 깊어갔고 복내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문을 열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거죠. 평범하지만 특별한 복내만의 하루를요. 정말 이 건물을 사실게요? 은행 건물은 월세 받아서 내 노후 대비용으로 쓸 거야.